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18년 베트남 하노이의 가장 호화로운 5성급 호텔에서 놀라운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티나로 그녀는 어깨가 드러나는 풍성한 드레스를 입고 한 손에 꽃다발을 들고 다른 손은 아버지를 잡고 결혼식장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0년 9월 이 아버지는 현지 언론에 자신은 티나의 아버지가 아니며 둘은 고용 관계일 뿐 자신은 무명 배우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신부가 모집한 다른 300명과 함께 이 결혼식을 연기한 배우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이 배우들 중 일부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신부와 연락을 유지하며 필요할 때 계속해서 역할을 이어가 이 사기가 가능한 한 오래 지속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일에서 보수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식 후 그는 신부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이후의 사기극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 사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신랑의 형수가 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신부 티나는 2018년 이 대규모 결혼식 전후로 시가 사람들로부터 총 170억 동 9억 7천만 원을 빌리고 사기를 쳤습니다. 이 형수의 이름은 아나로 하노이에서 미용 및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으며 티나와 작은 시아버지를 소개한 사람입니다. 티나는 이 미용실의 VIP 고객이었고 그녀가 올 때마다 국제적인 명품 브랜드의 가방을 들고 모든 옷은 고급 맞춤복이었으며 벤츠나 BMW와 같은 고급 자동차를 타고 왔습니다. 직원들은 긴장하며 분주히 움직였고 티나는 웃으며 이야기할 때도 항상 무심한 태도를 보였으며 아무것도 그녀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티나는 매번 직원들에게 몇 배의 팁을 주고 다 함께 식사를 하러 가자고 초대했습니다. 정말 예쁘고 부유하고 또 후하게 팁도 주는구나. 사장님도 이 화려한 백만장자 아가씨를 정말 좋아하니 아예 작은 시아버지에게 소개시켜줘야겠다. 그리하여 티나는 빠르게 남동생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티나는 남자친구에게 돈을 아끼지 않았고 그에게 명품 시계, 명품 가방, 옷을 사주었으며 남자친구와 친척들을 집으로 초대하게 됐습니다. 수백 평 규모의 고급 빌라는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티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가 주신 집이에요. 아버지는 대부호인데 매우 낮은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시고 거의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미디어에도 거의 나오지 않아요. 몇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수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티나는 미용실 직원들에게 항상 돈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전화를 걸어 쇼핑을 했는데 카드가 없어서 그런데 돈을 빌려줄 수 있냐? 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과 작은 시아버지도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둘 다 가정이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티나는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마치 돈을 태우는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이 백만장자 아가씨는 왜 이렇게 돈을 자꾸 빌리지? 형수가 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작은 시아버지가 결혼을 선언했습니다. 2018년의 마지막 날, 이 신혼부부는 하노이시의 5성급 마리오트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바로 영상 초반에 나온 그 장면입니다. 결혼 후 티나가 시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집을 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집은 비놈시티라는 단지에 위치해 있으며 그곳의 집은 미래에 큰 시세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원하면 티나는 5억 동 2,859만 원짜리 집을 1억 5천만 동 857만 원에 저렴하게 팔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집을 사게 되자 시가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돈을 모아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티나의 집은 사실상 분양센터가 되었고 2명의 분양사무실 직원들이 와서 서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형수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집이 왜 이렇게 싸게 팔릴 수 있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약속대로 부동산 계약서를 받았고 공증처의 직원들이 집에 와서 서류를 전달해 주어 구매자들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부유한 친척 덕분일 거야. 하지만 어느 날 티나는 형수에게 1억 동 571만 원의 의료비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형수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티나는 베트남 최고의 부유한 사람인데 1억 동을 내게 빌려달라고? 이때부터 형수는 사기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의문이 풀리지 않은 형수는 티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지만 티나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티나에게서 구입한 저렴한 집들이 사실 가짜 계약서였고 분양사무실 직원도 그녀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었으며 공증처의 2명의 젊은이는 대학생들이 가짜로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형수의 통계에 따르면
티나는 빌린 돈과 집을 팔면서 이미 그들로부터 170억 동 9억 7천만 원을 사기친 상태였습니다. 이 백만장자 아가씨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소셜미디어에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추악한 스캔들이 널리 퍼지면서 네티즌들은 2021년 3월 티나가 베트남 남부의 다랏이라는 곳에서 또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에 따르면 결혼식은 숲속 공원에서 열렸고 장소는 동화 같은 조명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 불운한 신랑은 친척들과 함께 숲속 작은 길을 걸으며 티나와 결혼의 사기극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한 하객은 현지 언론에 티나는 결혼 몇 주 후에 사라졌고 남편에게서 약 1억 동을 가져갔다 라고 전했습니다. 티나의 형수는 페이스북에 그들이 더 많은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40명 이상이며 피해액은 1,000억 동 57억 1,800만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 돈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형수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40여 명에는 티나에게 돈을 빌려준 미용실 직원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티나의 사기를 공동으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그 혐의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기꾼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사기가 폭로되기 전 티나는 부유한 가문의 딸이라는 이미지로 거의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아무도 이 하얗고 예쁘고 화려한 의상을 입고 후하게 돈을 쓰는 소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돈이 많다고 믿었고 그녀의 돈이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티나의 아버지는 때로는 정부 관료고 때로는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졌고 공무원 자녀나 부유한 자녀라는 이미지 아래 아무도 그녀의 재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기가 하나씩 드러난 후 사람들은 티나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응잉 티바난이며 이후에도 여전히 티나라고 불립니다. 티나는 당시 27살로 베트남 북동부의 가난하고 외진 북장성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옴이라는 농촌공사에서 14살까지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여 아버지라는 역할이 항상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티나는 가난과 청소년기의 불안 속에서 고군분투했으며 몇 번은 집을 떠나 절이나 폐가에 숨기도 했지만 결국 가족에게 찾아졌습니다. 티나는 14살 때 결국 학교를 중퇴하고 도시로 가서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생활은 젊은 티나에게 많은 것을 깨닫겠지만 그녀는 현실의 잔인함을 빨리 깨달았습니다. 만약 정직하게 일하며 돈을 벌면 평생 꿈꾸던 삶을 살 수 없을 거란 사실을 알게 되었죠. 성인이 된 티나는 베트남 부술성에서 한 남자와 결혼하고 2년 후 이혼했으며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에 대해 거의 외국 사람들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1980년대 이후 자유시장 경제의 개방은 베트남의 경제를 급성장시키며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주의가 급격하게 팽창했습니다. 물질주의의 확산과 도덕의 붕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티나와 같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유일한 꿈은 바로 부유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의 전설을 쫓았고 그 방법이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티나는 부유한 사람들의 행동과 말투를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짜 명품을 사용하여 부유한 2세 이미지를 만들고 비싼 집과 고급 자동차를 빌려 빠르게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기회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티나라는 캐릭터를 신중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인물과 이야기를 계속해서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티나를 알게 되었죠. 그녀는 진짜로 부유할 필요는 없다. 사람들이 네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하면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믿었습니다. 티나의 사기 사건이 폭로된 후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동정만을 표한 것이 아니라 이해와 존경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선악을 기준으로 자신이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멸시할지 구별하는 사회적 심리를 잘 보여줍니다. 자신을 잘 포장한 티나는 대개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유한 남성들에게 접근하고 그녀의 높은 감성지수와 가짜 신분으로 그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남자와 그 가족에게 비싼 선물을 지속적으로 주며 신뢰를 쌓았고 부유한 아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시나리오를 연기했습니다. 남자가 자신에게 완전히 빠지고 신뢰를 쌓은 뒤 티나는 더 비싼 선물,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유인하여 함께 돈을 투자하자고 제안한 뒤 결국 그들의 큰 돈을 가로챘습니다. 사기가 들키지 않도록 티나는 같은 사람에게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소모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찾아서 사기를 이어갔습니다. 숲속 결혼식 후 티나는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그녀는 38살에 H와 만나게 되었고
이번엔 비즈니스 여행 중에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티나는 H에게 자신이 고위 정보기관에서 근무하는 아버지를 위해 비밀회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지만 회의는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티나는 H에게 4억 동 2,287만 원을 빌려 회의장 예약금을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티나의 아버지를 자처한 남자가 온라인에서 H를 찾아가 돈을 요구했고 H는 결국 15억 동 8,577만 원을 넘겨주었습니다. 티나는 후에 경찰의 질문을 받으면서 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티나는 사기에서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티나는 또 다른 목표인 K를 만났습니다. K는 호치민시의 한 커피숍 주인으로 티나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당시 티나는 자신을 캐나다 정부 고위 공무원의 딸이며 이미 불치병에 걸렸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귀엽고 목소리도 달콤해서 누구든지 그녀를 만나면 빠져들었습니다. K는 그녀의 병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두 사람은 빠르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K는 이 새로운 여자친구에게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데이트한 지 2주 후 티나는 갑자기 자신이 납치되었다고 말해서 K는 공포와 걱정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티나는 자신이 구조되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집이 너무 부유해 늘 위험에 처했고 늘 납치당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티나의 이야기가 K를 속이지 못하고 오히려 K의 의구심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티나가 K에게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을 때 K는 이 여자친구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부자인 것 같지 않아. K는 티나에게 헤어지자고 했지만 티나는 이대로 끝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심지어 자해까지 하며 K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한 달 가까이 흐트러진 관계가 끝날 무렵 K는 티나에게 9천만 동 514만 원에 가까운 돈을 주로 티나 쇼핑에 썼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티나가 이 남자와 계속 얽히는 이유가 K가 준 돈이 부족해서도 빠르지 않아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티나가 진짜로 K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티나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도 사기 중에 유일한 진심일 거예요. 전 세계에 말하고 싶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K. 티나는 더 이상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내가 훌륭하고 완벽하고 돈이 많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당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겠죠. 나는 당신과 있을 때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하는 사랑만큼은 진짜였어요. 왜 이번에 티나는 이렇게 진지하게 대했을까요? 티나는 그들이 정식으로 만나기 전에 이미 K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1년 동안 몰래 관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K가 인터넷에서 보여주는 여유롭고 걱정 없는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이번이 티나가 사기 인생에서 가장 진지하게 감정을 다루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K와 마주했을 때 그녀는 본능적으로 준비한 대본을 꺼내들고 무의식적으로 가짜 부유한 상속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티나는 감정적인 고통을 겪은 후 호치민시에서 자율주행차를 렌트해 차를 베트남 남부에서 북부까지 1,500km를 26시간에 걸쳐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렌트한 차를 중고차 딜러에게 팔아 19,000달러, 2,769만 원을 벌었습니다. 가짜 렌터카 정보를 사용했기 때문에 렌트회사는 티나를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티나는 이 사건으로 체포되었고 14명의 피해자들이 뒤따라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H와 K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티나는 공개적으로 기소되었으며 결국 그녀의 사기 경력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민사고소를 당할 예정입니다. 하노이의 한 대학교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트남에는 다양한 사기꾼들이 있지만 그녀처럼 미친 사기꾼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티나라는 가명 아래 응인 티바나는 30명 이상의 남자들을 속였습니다. 티나의 사기가 공개되기 전까지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그동안 한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온라인에 폭로된 후 주위 사람들이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 식당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기자가 이 47살의 어머니를 인터뷰했을 때 그녀는 자택의 소박한 거실에서 모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2명의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으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모자를 만들며 앉아있으면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티나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자주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자신의 감정적인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불행이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가짜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는 선택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티나의 성장 배경은 일부 사람들의 동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9만 명의 팬을 가진 한 유튜버는 자신의 구독자들에게 티나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산된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그녀를 옹호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만 유튜버는 그런 상황을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티나의 사기 사건은 베트남 전역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2022년에는 미국 드라마 인벤팅 안나가 인기를 끌었는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안나는 노동계층 출신으로 부유한 2세를 가장하여 수십만 달러를 사기치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뉴욕 상류 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은 티나를 베트남의 안나라고 불렀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영화 제작자들이 티나를 찾아와 그녀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티나는 방송에서 이 아이디어를 언급하며 영화 수익을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구속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2022년 9월 점점 더 많은 사기 혐의가 제기되자 티나는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고통스러운 회개 여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용서하고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빨리 좋은 사람이 되어 정직하게 살고 제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K씨는 제 남은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K씨는 그녀의 고백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K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이용한 사기가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악당들은 대낮에 여성들을 끌고 가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이 6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장애를 입었습니다. 화려하고 우아해 보이는 미용실과 찻집은 사실 여성들을 잔혹하게 짓밟은 지옥이었습니다. 19개의 강제 수용소에 2,000명의 여성들이 감금되어 고통받고 있었는데요. 평범한 여성이었던 그녀는 어떻게 잔혹한 악마로 변해버린 걸까요? 그리고 누가 그녀를 15년 동안 보호해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젊은 여성들은 대도시로 가 미래를 꿈꾸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구인 공고와 건강검진에 속아 끔찍한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0년 전 중국 충칭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여성들이 강제로 몸을 팔게 된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왕쯔치라는 여자의 15년 동안 충칭이라는 대도시에서 쌓아올린 사업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990년 16살의 왕쯔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린 나이에 중국의 대도시 충칭으로 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국 사회는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부유한 삶을 꿈꿔왔습니다. 왕쯔치도 그들 중 한 명이었는데요. 왕쯔치는 충칭에서 아는 사람이 없었고 학력도 낮아 자신의 외모를 이용해야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꽤 예쁜 외모와 말솜씨가 좋아 곧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게 되었고 4년 동안 열심히 일하여 적지 않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요. 그때 중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점차 높아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식주 해결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의 질을 높이고 즐거움을 추구하기 시작하여 모든 분야의 직업은 기회로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왕쯔치는 거리 곳곳에 들어선 미용실에 눈길이 가게 되었는데요. 끊임없이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며 그녀는 미용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1994년 왕쯔치는 여동생 왕완님과 함께 외식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그 미용실은 나중에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당시에는 미용실이 이미 너무 많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사전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왕쯔치는 그냥 사업을 시작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미용실은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어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화가 났던 것은 바로 옆거리에 새로 생긴 미용실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왕쯔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왕쯔치는 다른 미용실들을 찾아가 비결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처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왕츠치는 손님이 많은 미용실들은 단순히 미용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추가 서비스는 매우 은밀하고 불법적인데 합법적인 영업과 불법적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야만 미용실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곧 왕츠치는 자신의 미용실에도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방문하면 적극적으로 추가 서비스를 권유했고 온몸으로 자신의 미용실이 제공하는 특별한 서비스가 남다르다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왕씨 자매는 둘 다 미인이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고객 확보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별 서비스 직원을 먼저 고용했던 것입니다. 손님도 없는데 직원 월급을 계속 줘야 해서 미용실은 더 빨리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1996년 왕츠치는 자신의 꿈이 무너져 좌절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2명의 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왕츠치가 돈을 벌겠다는 욕심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행을 저질렀다면 그 2사람은 마치 악마처럼 그녀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타오밍구였고 그는 제비족으로 돈 많은 사람들 주변을 맴돌며 뛰어난 말솜씨로 여러 사람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종광이었고 오랫동안 유흥업소에서 일해온 경험으로 주변에 같은 일을 하는 여성들을 많이 알고 있었으며 업계의 숨겨진 규칙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타오밍구와 종광이는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어쩌다 왕씨 자매가 2년 동안 동종업계의 미용실을 돌아다니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용실을 운영하려고 했지만 폐업하기 직전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왕씨 자매가 타오밍구와 종광이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부부는 왕씨 자매가 미용실 운영을 자신들에게 맡기면 꼭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업이 성공하면 수익을 나눠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꿈에 눈이 먼 왕츠치는 망설임 없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미용실을 찾아오는 손님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문제가 생겼는데요. 바로 서비스 직원이 부족했습니다. 타오밍구는 사업을 성공하려면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서비스 직원은 종광의 인맥을 통해 구했는데 서로 아는 사이라 일을 하고 싶을 때만 출근하여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오래 기다리는 일이 잦아 미용실 이미지에도 역시나 좋지 않았는데요. 4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몇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미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포섭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주변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며 괜찮은 조건의 여성들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생계가 어려운 여성들을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인력시장에서 갓 졸업한 젊은 여성들을 채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경험이 부족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츠치는 이렇게 3가지 방법을 통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집하게 된 그들은 여성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상의하기 시작했는데요. 타오밍구는 건강검진이라는 명목으로 채용된 여성들을 한 곳에 모아 신분증, 휴대전화, 돈 등을 압수하고 공동생활을 하게 하며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왕츠치 일당은 이미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우선 유흥업소 경험이 있는 여성들로부터 시작하여 시골에서 올라온 여성들과 갓 졸업한 젊은 여성들을 협박하며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반항하는 여성들은 작은 방에 감금하고 폭행을 가하며 다른 여성들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며 겁을 주었습니다. 폭력과 협박으로 왕츠치 일당은 여성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 미용실은 안정적으로 서비스 직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인건비도 거의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츠치는 저렴한 가격, 완벽한 서비스라는 전략으로 미용실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감금된 여성들의 눈물과 고통으로 왕츠치의 미용실은 충칭에서 가장 유명한 미용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시 충칭에서 택시를 타고 82안 또는 미지근한 물이라고 말하면 택시기사들은 곧바로 왕츠치가 운영하는 찻집으로 손님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찻집에서는 시간 단위로 서비스 요금을 받았는데
45분에 82원, 하나로 약 1만 5천 원이었고 서비스를 받는 동안 미지근한 물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언어를 사용하면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그곳에서 억지로 일하게 된 여성들에게는 인간 지옥이었습니다. 왕츠치 일당은 새로 들어온 여성들을 허름하고 습한 방에 가두고 뺨을 때리고 몽둥이를 구타하며 강제로 몸을 파는 법과 손님 접대하는 요령을 가르쳤습니다. 여성들이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물과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하기 시작한 여성들에게도 엄격한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녀들은 매일 최소 450분 일해야 했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45분 동안 말뚝박기 혹은 200개의 스커트 등의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왕츠치 일당은 여성들의 생리기간도 약물로 조절하여 영업시간을 늘렸으며 생리대 같은 여성용품은 피해 여성들이 조직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만 구할 수 있는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왕츠치는 사업 규모가 커지고 여성들이 많아지자 그녀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자신의 친척들을 동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깡패들을 고용해 경비원으로 세우고 마치 죄수를 호송하듯 여성들을 일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나도 여성들은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그녀들은 퇴근 후에도 함께 회의를 강요당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복종하지 않거나 실적이 저조한 여성들은 따로 불려나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들은 업무 교육을 강요받았는데 미용실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할 때까지 교육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은 매일 끊임없이 서비스를 강요당했고 절대로 반항해서는 안 된다는 세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려는 여성에 대해 왕츠치 일당은 그녀들을 쇠사슬로 침대에 묶여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왕츠치 일당은 감금된 여성들을 단순히 돈벌이 도구로 여겼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여성들이 생리 중이거나 아프더라도 손님이 방문하면 손님이 왕이라며 무조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몇몇 여성들은 정을 포기하고 마치 넋을 잃은 사람처럼 남자를 보기만 하면 본능적으로 다가가 옷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탈출을 시도하는 여성들도 있었는데 아젠이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젠은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날 밤 방에는 아젠 혼자 남게 되어 그녀는 이때다 싶어 긴장해하며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해둔 밧줄을 꺼내 창문에 묶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영양실조로 소나기 힘이 약해져 결국 6층에서 추락하여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세상 떠날 것을 각오하고 탈출을 시도한 아젠은 자신이 결국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젠이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을 때 타오밍구와 깡패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질문에 아젠은 눈물을 삼키며 자신이 창문을 닦다가 실수로 떨어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타오밍구는 범죄를 숨기기 위해 아젠을 찻집으로 다시 데려가 8년 동안 감금하며 물과 음식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벽에 작은 구멍을 뚫어 바깥 세상을 엿보며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15년 동안 왕츠치 일당은 9개의 업소를 운영하며 2,000명이 넘는 여성들을 감금하여 19개의 비밀 아지트를 운영해 불법으로 1억 위안, 하나로 약 191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왕츠치 일당에게 희생당한 여성들 중에는 일자리를 찾다가 실종된 아내가 있었고 졸업 후 가족과 연락이 끊긴 젊은 여성이 있었으며 또 감금된 후 오늘날까지도 행방불명된 7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미용실과 찻집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간판 뒤에는 더럽고 추악한 거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아한 찻집은 남자들의 천국이자 여성들의 지옥이었습니다. 특히 충칭시 공항국 위중분국의 맞은편에 위치한 량된 찻집이 있었는데 그 대담한 위치 선정으로 사람들은 왕츠치 일당이 관료들과의 유착 관계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2009년 8월 7일 당시 충칭시 사법국 국장이었던 원창이 베이징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왕즈치가 운영하는 가장 크고 유명한 최유안시안 찻집에 200여 명의 경찰이 들이닥쳐 300명이 넘는 여성들을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왕츠치 일당은 부하 직원의 제보를 받아 이미 도주하여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달 후 경찰은 선양에서 왕츠치, 타오민구, 종광이 등 주범들을 체포했지만 왕츠치의 여동생 왕완닝은 여전히 도주 중이었습니다. 원창이 체포되고 찻집이 폐쇄되자 사람들은 원창이 찻집의 실제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원창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밝혀진 진실은 달랐습니다. 왕츠치의 진짜 배우는 원창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던 충칭시 공안국 치안총대 부총대장 천타오였습니다. 천타오는 재직 기간 동안 왕츠치의 모든 사업체를 경찰 단속으로부터 보호해줬습니다. 그는 왕츠치에게 1만 9천 위안, 하나로 약 364만 원의 뇌물을 받았고 또 10번 넘게 무료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2010년 4월 14일 천타오는 유기징역 1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10년 8월 11일 충칭시 인민법원은 조폭두목 왕츠치를 포함한 30여 명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왕츠치와 타오민구는 범죄단체의 조직죄와 뇌물죄 등 여러 혐의로 극형을 선고받았고 종광이는 극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20명의 조직원 중 2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왕츠치의 5째 여동생은 임신 중이어서 출산 후 수감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주 중이던 왕완닝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어 사건이 발각되기 전부터 경로를 계획했는데 찻집이 경찰의 단속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그녀는 언니 왕츠치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곧바로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그러다 2011년 3월 말에 경찰은 600일 가까이 해외에서 왕완닝을 추적한 끝에 그녀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필리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왕완닝을 체포한 후 중국으로 송환했습니다. 두 나라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그녀에게 극형은 선고할 수 없어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어 그녀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여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2011년 12월 7일 왕츠치와 타오민구의 극형이 집행되었습니다. 15년 동안 충칭의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악당들은 마침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어 결국 충칭 시민들의 이야깃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왕츠치는 돈을 벌고 싶어 어린 나이에 혼자 충칭으로 가 일하여 돈을 모아 미용실을 차렸습니다. 참 영리하고 대단한 패기였죠. 하지만 그녀는 돈에 눈이 멀어 사업의 실패 위기에 처하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가리지 않아 결국 범죄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되돌릴 수 없는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물론 돈을 좋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왕츠치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2,000명이 넘는 여성들을 잔혹하게 대했고 수많은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그녀가 극형을 받았을 때 한 번이라도 후회했을까요? 왕츠치는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지만 피해된 무고한 여성들의 악몽은 오늘날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구직 사기를 당하여 돌이킬 수 없는 젊음의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법률이 강화되면서 범죄가 줄어들겠지만 사람들이 겪은 범행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가슴 아프고 놀랍게 됩니다. 햇빛 아래 드러난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인생의 길에는 빛나는 대로만 있는 게 아니며 선의를 저버리고 악행을 저지르는 악당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디에서든 여성들은 물건처럼 거래되거나 매매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성격이 뒤틀린 한 범인이 한 사람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한 사람을 다치게 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행동을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경찰을 도발하고 유일한 생존자를 뒤쫓았습니다. 범인의 행적은 괴이했고 경찰은 속수무책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부주의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당시 사회에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던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5년 10월 13일 늦은 밤, 캐나다 에보츠퍼드의 거리에서 미스티와 티냐라는 두 명의 16살 소녀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블록 떨어진 친구 집에서 열리는 생일 파티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두 사람이 한적한 거리를 지나갈 때 미스티는 문득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오늘 13일의 금요일인데 혹시 우리 영화 13일의 금요일처럼 무서운 일을 겪게 되는 거 아닐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타냐는 약간 겁을 먹은 듯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다 몇 분 후 길가 덤불 속에서 한 덩치 큰 남자가 갑자기 뛰쳐나왔는데 그의 눈빛에는 욕망과 강기가 가득했고 손에는 무시무시한 야구방망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자의 위협에 겁에 질린 두 소녀는 덤불을 헤치고 숲속 공터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남자는 두 소녀에게 냉정한 말투로 옷을 모두 벗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몇 시간 후 새벽녘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미스티가 비틀거리며 지역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병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로비 바닥에 쓰러졌고 당직 간호사와 의사들이 달려와 그녀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여러 검사 결과 의사들은 소녀의 양팔이 골절되었고 뇌에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병원을 향하는 길에 쓰러지지 않고 병원까지 걸어온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소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병원 측은 급히 미스티의 수술을 준비하며 한편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중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형사들이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그들은 미스티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그녀가 의식이 돌아오는 짧은 순간에 사건의 세부사항과 범인에 대한 단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안위를 걱정하던 미스티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타냐가 위험해요. 빨리 구해주세요. 라는 말만 반복하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말을 토대로 미스티와 타냐가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현재 미스티는 머리에 중상을 입어 생사를 장담할 수 없었고 타냐라는 소녀의 상황도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모두가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낚시를 하러 나온 주민들이 근처 작은 강에서 숨진 타냐를 발견했습니다. 사건 담당 형사들은 바로 신고 장소로 달려갔고 잔혹한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소녀의 옷은 전부 벗겨진 상태였고 생전에 누군가에게 강제로 몹쓸 짓을 당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에는 커다란 이빨 자국이 있었는데 범인의 성격이 얼마나 뒤틀리고 잔인한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타냐의 소지품과 찢겨진 옷은 근처 숲과 길가에 흩뿌려져 있었고 어떤 것은 높은 나뭇가지에 걸려있기도 했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6살의 두 소녀, 한 명은 목숨을 잃었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의 신원과 행방에 대한 단서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전화 제보 한라인을 개설했습니다. 그러다 첫 번째 제보 전화로부터 수사관들의 주의를 끌었는데요. 전화를 건 남자는 미스티의 상태를 걱정하는 척하며 자신이 미스티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찰이 확보한 정보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병원 입구 CCTV 영상에는 미스티가 혼자 걸어서 병원에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은 바로 경계심을 가지며 전화 속 남자에게 경찰서에 와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남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사람이 수상하다고 느꼈고 아마 범인이 경찰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전화를 건 것 같다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을 보아 범인이 아주 대담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만약 그가 정말 범인이라면 한 번의 전화로 끝나지 않고 분명히 또 전화를 걸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전화회사에 연락하여 한라인 전화를 24시간 감시해달라고 하고 전화를 거는 모든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늦게 그 남자는 다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위장을 벗어던지고 자신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숨진 타냐가 아주 맛있었다고 말하며 타나의 몸에 자신의 명함을 남겼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경찰은 피해자의 가슴에 있던 끔찍한 이빨 자국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관과 법의학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그 남자는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라 진짜 범인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전화 추적을 시작했고 전화가 롤러스케이트장 근처의 공중전화에서 걸려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여러 대의 순찰차는 곧 전화부스에 도착하여 주변에 경계선을 치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전화할 때 장갑 같은 것을 착용했는지 결국 경찰은 지문을 채취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범인은 세 번째 도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문 같은 명백한 증거를 남길 거라고 생각했냐며 경찰을 비웃었습니다. 점점 기고만장해진 남자는 경찰에게 자신을 잡아보라며 잡히기 전까지 계속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수사관들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범죄를 담당하는 형사로서 그들은 훨씬 더 잔인한 범죄자들을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대담하게 경찰을 도발하면서도 치밀하게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범인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전화 추적 결과 범인은 경찰서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했지만 역시 범인을 체포하지 못했고 지문도 채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방금 경찰차 옆을 지나간 차량이나 행인 중에 분명 범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어딘가에 숨어서 경찰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는 난항에 빠졌는데요. 경찰이 확보한 유일한 단서는 피해자 타냐의 몸에서 채취한 범인의 체액과 DNA 그리고 범인이 걸려온 전화 녹음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DNA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DNA 데이터베이스도 없었기 때문에 용의자를 체포하는데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의 녹음 내용을 공개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미스티가 빨리 깨어나 범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려주기만을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료진의 노력과 미스티의 강한 생존 의지 덕분에 미스티는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사건 발생 4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그녀와 타냐가 함께 겪었던 끔찍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덩치 큰 남자에게 끌려가 공터에서 옷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두 소녀는 자신들이 곧 고통스러운 폭행과 괴롭힘을 당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타냐가 먼저 옷을 벗기 시작했고 눈빛으로 미스티에게 도망칠 기회를 찾으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때 남자가 그녀들을 향해 달려들어 타냐를 바닥에 눕히고 폭행을 저지르려고 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미스티는 친구의 공포에 질린 눈빛을 보고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속으로 오늘 밤 목숨을 잃더라도 친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망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남자가 발밑에 던져놓은 야구방망이를 집어들고 그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16살 소녀의 힘은 너무나 약했는데요. 남자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고 오히려 방망이를 빼앗아 미스티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미스티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버텼지만 몇 차례의 강한 타격을 받은 후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떨결에 그녀는 타냐가 울부짖으며 남자를 떼어내려고 애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여기서 숨지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쓰러졌습니다. 아마도 기절한 미스티가 숨졌다고 생각했는지 타냐의 비명과 몸부림 때문에 주의가 분산되었는지 범인은 더 이상 쓰러진 미스티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의식을 되찾은 미스티는 흐릿한 정신으로 혼자 병원까지 걸어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스티는 경찰에게 당시 너무 어두워서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그 남자의 조롱과 오만함이 가득한 눈빛은 평생 잊을 수 없다며 만약 다시 마주친다면 분명히 알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토대로 경찰은 범인의 몽타주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미스티가 뇌 손상으로 기억이 왜곡되었는지 몽타주가 공개된 후에도 별다른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우선 다른 몽타주 전문가를 불렀는데요. 그는 미스티의 설명에 따라 첫 번째 몽타주를 약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몽타주가 공개되자마자 경찰은 여러 제보 전화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몽타주와 거의 똑같이 생긴 한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하여 더욱 의심을 샀습니다. 결국 경찰의 압박에 남자는 DNA 검사에 동의하고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당시 DNA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DNA 검사와 대조 작업에 거의 2달이 걸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남자는 계속 경찰에 구금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대담하게 경찰을 도발하던 범인과 그의 전화도 모두 잠잠해졌습니다. 경찰 고위층은 범인을 잡았다고 확신하며 DNA 결과만 나오면 남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신문을 통해 체포된 남자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달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자는 무죄로 밝혀졌고 곧 석방되었습니다. 그렇게 경찰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범인은 경찰이 죄 없는 다른 사람을 체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모든 행동을 멈췄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체포했다고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남자는 단순히 대담한 성격일 뿐만 아니라 매우 치밀하게 행동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라디오 방송을 통해 범인의 전화 녹음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누군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범인을 확인하여 신고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결국 경찰이 우려했던 대로 사람들은 잔인한 범인이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여성들은 밤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이사까지 계획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 역시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사람들은 경찰이 빨리 사건을 해결해 주기만을 바랬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9,500건이 넘는 제보를 받았지만 제보를 추적한 결과 대부분은 가치가 없는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범인 역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자 겁을 먹었는지 몇 달 동안 조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모험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범인의 오만함을 이용해 그를 자극하여 분노한 틈을 타 허점을 노출시키려고 했습니다. 경찰은 지역신문에 눈에 띄는 지면에 범죄 심리학자의 분석 결과를 인용하여 미스티와 타냐 사건의 범인이 경찰의 수사에 겁을 먹어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못할 것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가 발표되자 범인은 역시나 자극을 받고 그는 경찰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사건의 생존자 미스티를 다음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겠다며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는 미스티를 살해해서 그들이 자신을 과소평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화 추적 결과 그는 미스티가 입원한 병원 근처에 공중전화로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즉시 미스티와 그녀의 가족을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신원과 거주지를 변경했습니다. 범인은 미스티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분노에 휩싸였는데요. 그는 자신의 전화 녹음을 공개한 라디오 방송국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은 후 진행자에게 주차장에 가서 자신의 차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자신의 차 옆으로 달려갔을 때 그는 돌덩이 같은 물체가 자동차 보닛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돌덩이가 아니라 얼마 전에 땅에 묻힌 피해자 타냐의 묘비였던 것입니다. 80kg이 넘는 묘비를 미니 묘지에서 훔쳐나왔다니. 더욱 기이한 것은 자동차는 방송국 건물 아래 길가에 주차되었는데 그 누구도 묘비를 옮기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범인이 투명인간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행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는 대담한 도발을 계속하다가 결국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며칠 후 어느 날 밤 한 여성이 유리 깨지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집 창문을 깨뜨린 것입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 사이에는 렌치가 있었고 렌치에는 투명 테이프로 붙여진 편지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편지를 입수했고 편지가 범인이 경찰에게 보낸 도전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지에는 평소처럼 수사관들을 조롱하는 내용 외에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다른 2건의 여성 대상 범죄를 자신이 저질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편지와 렌치를 확인하던 중 테이프 끝부분에서 엄지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범인이 편지를 렌치에 감을 때 실수로 남긴 지문으로 추정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지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정보를 찾지 못했지만 이전까지 아무런 단서도 없었던 것에 비하면 사건은 크게 진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또 다른 유력한 단서가 나타났는데요. 한 할머니가 라디오에서 범인의 녹음 파일을 듣고 익숙한 목소리라고 생각하여 가족들을 불러 확인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그 목소리가 할머니의 둘째 아들인 31세 테리 드라이버의 목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즉시 경찰에 아들을 신고했습니다. 노인의 제보를 받은 2명의 경찰은 곧바로 테리의 집으로 가 그를 신문했습니다. 테리는 당연히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경찰들은 정말 범인이 아니라면 경찰서로 가서 직접 설명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범인이라면 경찰서로 가든 말든 우리는 당신을 체포할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의 집을 떠났습니다. 테리에게는 이런 압박 전략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DNA 샘플 제공은 거부하고 지문만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약속하기를 만약 지문 대조 결과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경찰은 즉시 그의 지문 정보를 삭제하고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테리는 밤새 고민한 끝에 자신이 지문을 남기지 않았다고 확신하여 이러한 요구를 한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한 경찰이 테리와 신문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옆방에서는 지문 전문가가 테리의 지문을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분 후 전문가는 흥분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테리의 지문이 렌치에서 채취한 지문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알렸습니다. 곧바로 무장한 경찰들이 신문실에 들어와 테리를 공식적으로 체포했습니다. 얼마 후 DNA 증거 역시 그가 타냐에게 나쁜 짓을 하고 살해한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1996년 5월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경찰은 교활하고 잔인하며 대담했던 범인을 마침내 체포했습니다. 테리의 가족들에 따르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개조한 무전기로 경찰 무전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경찰의 암호와 작전 방식에 매우 익숙했고 이것이 그가 경찰을 조롱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1997년 테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는데요. 법정에서 그는 자신이 2 소녀를 습격하고 해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 습격당해 쓰러져 있는 소녀들을 발견했고 욕망을 이기지 못해 2 소녀와 관계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의 변명을 믿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재판 막바지에 뜻밖의 증인이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가까스로 살아남은 미스티였습니다. 테리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살아남은 소녀를 보고 오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오만하고 조롱하는 눈빛을 본 미스티는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는데요. 그녀는 테리를 가리키며 그가 범인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테리에게 1급 상해죄와 상해미수죄를 적용하여 종신형을 선고하고 25년 후 가석방 신청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테리가 수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그가 경찰에 보낸 도발 편지에 언급된 단서를 토대로 그가 다른 2건의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유죄 판결을 받고 형량이 추가되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2021년 8월 23일 한때 사회에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던 범인은 고령으로 감옥에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범인과 맞서 싸워 살아남은 미스티는 훗날 피해자 권리단체의 일원이 되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친했던 친구를 위해 딸의 이름을 타냐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